배사무국장 최성진입니다. 저희 굿 인터넷 클럽 오늘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제로 정말 훌륭하신 스피커와 패널들을 모셨으니까요. 식사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고 있어요. 먼저 저희 이제 굿 인터넷 클럽 벌써 7번째입니다. 인터넷 시즌의 긍정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매달 찾아가지고 계신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인터넷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토픽이라서 그런지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이제 자리해 주셨어요.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오늘 뭐 이제 게임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 오늘 오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패널분들 아주 이제 흥미로운 일들을 해오셨고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제 매력적인 얘기를 해주실지 이제 기대가 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모두에게 인터넷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함께 공부해봄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이제 풍족한 인생을 보낼 수는 없을지 이제 매달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길게 이제 제가 서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체 없이 저희 먼저 이제 발제자 그리고 이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고 저희 이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해주신 발제자분 진중권 교수님입니다. 현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예, 진 선생님.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비주얼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은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동양대학교 이제 교양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 후 독일로 이제 훌쩍 날아가셔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언어구조주의를 공부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그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제 올드 미디어는 뉴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저서가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 많으신데 이제 관련 있는 것만 몇 개 뽑아보면 이제 생각의 지도 그리고 이제 뭐 대 베스트셀러였던 이제 미학 오디세이 1, 2, 3 그리고 이제 논리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이제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게임과 놀이에 대해서 이제 선착을 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인문학 이런 책들 아무래도 이제 게임과 IT와 이제 상당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있는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분이죠. 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교수님보다는 아무래도 평론가, 비평가로서 그리고 이제 알려져 계신 이제 스타 논객이시죠. 트위터 팔로워 45만 명.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수백 명이 리트윗. 날카롭지만 이제 동시에 논리적이고 쓰라리지만 이제 동시에 이제 통쾌한 이런 그 언서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진중권 교수님, 이 시대의 대표 논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 교수님이 이제 미니 발제, 미니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오신 이제 패널 두 분이 또 계십니다. 패널 두 분 소개를 잠깐 드리고 미니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하지현 건국대 의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미국 LA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꼭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싶은 말이 잘 안 납니다. 당하다 보니까 네. 어쨌거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와 용인정신병원 정신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 건국대 의대 교수로 계십니다. 인간심리와 세상만사의 인터랙션에 대한 통찰로 유명하시죠. 이미 10수권의 저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패널분들의 저서가 거의 지금 100권 가까이 되는 이런 행사는 또 이제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책들을 쓰셔가지고 이제 고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소통의 기술, 그리고 최근작으로 이제 예능력, 심야 치유 식당, 도시 심리학, 제목을 굉장히 잘 짓고 계십니다. 청소년을 위한 의학 에세이, 이제 관계의 재구성,
그 제목만 들으면은 다 베스트셀러였을 것 같은 책.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에 하나인 마르큐스 후즈후 2009년판에 등재됐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글 쓰는 정신과 의사 하지연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로 토크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 재미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미니 발제 꼭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두 분은 이제 평론가, 어떻게 이제 평론가, 이제 글 쓰시는 분인데, 이번에 보실 분은 실행가에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얘기를 나눌 토픽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다양한 발언들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요즘에 뭐 이 게임,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도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기능성 게임, 이쪽 분야에서 상당한 내공을 쌓았었던 분이고, 또 그런 업체에 계신 분입니다. 기능성 게임 및 앱 전문 개발사 이제 블루클라우드. 블루클라우드는 이제 NC 소프트를 통해서 인진이라는 이런 게임을 해외 시장에 출시해서 상당히 이제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회사죠. 인지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게임을 통해 이제 교육 훈련을 할 목적을 제작됐다는 이런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게임 이름들이 다 참 착합니다. 아주 그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게임만 만드시는. 나도 요리사, 플레이 키친, 영화놀이.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착한 게임, 그리고 기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게임을 만들고 계시는 블루클라우드의 정상권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진중권 선생님의 미니 발제를 경청을 하고 패널 두 분, 발제자분들과 함께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패러다임 게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사회의 우리 삶 속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거대한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100년 전에 스테판 발라르네가 세계는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가 세계는 한 편의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이어서 세계는 아니다, 세계는 한 편의 게임이 될 것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불신은 있죠. 근데 게임에 대한 불신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한 2500년 정도 묶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토트신이 발명의 신이죠. 문자를 발명해가지고 파라오 앞에 씁니다. 근데 파라오가 그 문자를 쓰기를 거부하면서 얘기하기를 기억을 문자로 기록할 경우에는 인간들의 머리가 나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뉴미디어가 항상 사람들한테,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어떤 모습을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매체의 종류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때는 이제 문자였고요. 그 다음엔 만화, 그다음 TV,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게임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근데 게임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미쳐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어쨌든 게임은 21세기 문화 전체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디어는 그것이 매개하는 세계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디어와 더불어 공진화하죠. 오늘 세계와 인간의 공진화를 추동하는 매체는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에 힘입어서 세계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파타피지컬한 월드로 변해가고 있고요. 인간 역시 가상과 현실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파타피지컬한 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위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는 메타포에서 파타포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탁구 게임의 경우에는, 핑퐁 게임 같은 경우에는 탁구라는 그 가상의 공간하고 사람의 신체가 움직이는 공간이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돼서 손가락만 움직였다면, 오늘날 닌텐도 위로 탁구를 칠 경우에는 사실 온몸 신체를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은유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신체를 가지고 장기의 나라, 체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대중은 디지털 가상을 마치 아날로그 실물처럼 다룹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컴퓨터 게이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가 호모 사피엔스를 요구했다면 정보화 사회는 호모 루덴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이징하는 일찍이 호머 루덴스에서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등 인간 문화가 근본적으로 놀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술을 할 경우에는 그 마술이 힘이 미치는 어떤 공간, 쉽게 말하면 상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 공간과 구별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할 경우에는 예컨대 옛날에 우리가 오징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현실과 구별되는 그 오징어의 규칙이 적용되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매직 서클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걸 게임에 적용시키면 일상의 공간 속에서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 특수한 공간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이 매직 서클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직 서클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게임은 좁은 의미의 게임을 넘어서 아예 현실 자체가 존재하는 방식을 변해가고 있고요. 그런 경향은 우리 신조어들 에듀테인먼트, 에듀케이션은 에듀테인먼트라고 하고 폴리틱스도 폴리테인먼트라고 하고 인포머틱스,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오늘 보통 요즘 소셜테이너라고 하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말을 해봤자 신문에 한 줄도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날려면 망언을 해야 들어가는데 연예인들이 한마디 얘기했어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게 되면 바로 신문에 나죠. 산업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노동과 유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나와야 비로소 이제 유희가 또는 여가가 시작되는 데 반해서 정보무공자에게는 그런 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노동자한테 대개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런 사람들은 클릭 한 번으로 근로 모드에서 오락 모드로 또 오락 모드에서 근로 모드로 언제든지 자유로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중첩된 상태가 현실과 오락의 중첩된 상태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놀이와 노동이 얼마나 근접했는지는 오락용이자 동시에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비행기 조종을 배웠는데 10시간 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근데 제가 사실 이착륙하는 아무 지장 없는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3번씩에서 2번 추락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더 어렵고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게임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어떤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전략과 사고를 게임이 아닌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거대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 보통은 의식적인 그러니까 전용이죠. 게임의 논리, 사고를 의식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어 이론가 월터 옹에 따르면 미디어는 의식을 재구조화합니다. 즉 문자 문화를 쓰는 사람의 의식과 구술 문화 단계에 있는 사람의 의식이 전혀 다르고요. 텍스트를 주로 하는 문화와 영상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화 속의 성원들의 의식 구조가 전혀 다르겠죠. 컴퓨터 게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익숙한 정보 세대는 당연히 텍스트 문화나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 아날로그 시각 매체에 익숙한 세대와는 의식 구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픽션과 팩트가 결합한 팩션, 그다음에 허구와 기록을 결합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사실과 허구를 뒤섞은 음모론 취향, 또 모큐멘터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현상이 바탕에는 현실을 놀이와 중첩시키는 대중의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인용했는데 어떤 미술평론가가 정도전인가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작가들하고 밥을 먹는 가운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정도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고 했더니 작가들이 일제히 그만 스탑라고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스포일러야 그러더래요. 역사가 이제 서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현상의 바탕에는 현실을 놀이와 중첩시키려는 이걸 이제 아까 파타피지컬이라고 말하는 파타피지컬은 대중의 욕망이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슈퍼스타 K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서바이벌 게임의 포맷을 방송에 이제 그대로 중첩시킨 거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현실이고 게임이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은 안 보여주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만 방송에 나왔다면 이제 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죠. 서바이벌 게임. 거기서 게임의 상황은 곧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은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은 채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불편한 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서 몰입에서 벗어나 비로소 사회와 소통을 하고요.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들 부대식 규율로 훈련시켰다는 정보사회 노동자들은 게임을 통해 정보운동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PC방에 앉아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저게 바로 미래사회의 블루칼라들이다. 정보사회 블루칼라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게임의 논리를 적용시키고 있고 2008년 촛불 집회가 보여주듯이 유권자들 스스로 정치적 행동을 거대한 게임, MMORPG의 형태로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과 제품 판매의 게임 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은 오늘 사회적 소통이자 직업적인 훈련이자 경영의 수단이자 정치적 참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정치적 활용이 있죠.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베 같은 것도 잘 되는 이유가 바로 레벨업과 같은 게임의 논리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게임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를 사살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가상의 테러리스트에서 나중에 현실의 테러리스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어느 신문에 나는 기사 제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지하드를 성전이라고 하죠. 홀리 워라고 하는데 홀리 워가 오늘날 홀리 워크래프트가 됐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밖에도 또 오늘날 게임을 이용하는 연구도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한국계 학자인데 뇌의 시냅스 구조를 전체를 밝혀내는데 전 세계 네티즌들한테 게임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뇌 전체를 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했습니다. 해석학의 상시자인 한스 게오르크 가다마는 예술의 본질을 게임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의 장인의 산물에 불과했던 회화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의 반열에 올랐듯이 오늘날 게임 역시 새로운 유형의 예술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락이었던 영화가 오늘날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듯이 게임 역시 머지않아 하나의 동시에 오락과 스포츠의 면모를 가진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장르로 여겨질 것입니다. 게임과 예술의 결합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이미 이목상 선생님이 게임을 만들었죠. 작품으로서의 게임을. 미디어 아트의 한 분야로서 예술가들이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만든 게임 예술이 있습니다. 게임 아트라는 게 있고요. 대개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 중에서 인터랙티브 아트들은 대부분 다 게임 엔진 갖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이미 그 자체가 예술로 평가되는 예술 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에이전시 주제에 있듯이 게임의 에이전시 주제에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게임 개발자들이나 게임의 디자이너들이 오늘날 영화 감독이 평가받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는 문화가 등장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의 개념 자체가 이제 현대 들어오게 되면 체험의 디자인으로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옛날에는 예쁜 빛적 대상, 어떤 제 작품을 만드는 거였다가 한다면 이미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건 그러니까 사용자와 작품이 상호 관계를 조직하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체험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이미 게임의 개념이 바뀌었고요. 예술의 개념이 바뀌었고 그것은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게임은 다른 예술 장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툼레이드처럼 게임 자체를 영화하는 경우가 있고 아바타처럼 영화와 게임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다이아드처럼 플롯의 진행에 미션 수행이라는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SNL에 보니까 코미디인데 게임 캐릭터를 흉내내는 김민규 씨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20세기에 사진과 영화가 시각문화를 주도했다면 21세기에는 컴퓨터 게임이 시각문화를 지배할 것입니다. 사실 시각문화를 보게 되면 19세기까지는 시각문화를 주도할 것은 회화였습니다. 그림이죠. 20세기는 독재 매체, 즉 사진과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CG가 될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사실은 그림은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죠. 하지만 생생하지 못하고 사진은 생생하긴 한데 상상을 찍을 수는 없지만 CG는 상상을 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또 CG가 사진과 별개는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뭔가 약간 언캐니하다 하는데 뭔가 섬뜩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미적 결합으로 여겨졌는데 오늘날 대중들은 바로 그런 섬뜩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캐니 자체, 즉 CG의 고유한 미적인 특성인 언캐니 자체에 대한 대중의 취향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TV 세대가 영상을 보면 한 걸음 물러나서 감상하려고 한다면 컴퓨터 세대는 영상을 보면 달려들어서 조작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전시회에 가게 되면 되게 어른들은 기다립니다. 저만 해도 기다리고 누가 와서 하는 걸 옆에서 보려고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달려들어서 해보고 금방 그 러직을 파악해냅니다. 영화, TV 세대가 극중의 소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컴퓨터 게임의 세대는 집단적 협동을 통해서 극중 소설을 직접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예술이 결국 사진과 영화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되듯이 오늘날 현대 미술이라는 게 결국 사진과 영화라는 복제 매체가 준 충격을 미술이 흡수하는 방식이었죠. 21세기에는 모든 예술이, 모든 아날로그 장르들이 어떤 식으로든 게임의 논리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라는 건 게임에 불과한 게 아니라 21세기에 인간의 모든 활동을 바탕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덧붙이면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촛불 집회 때였습니다. 제가 촛불 집회에서 방송을 했는데,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모바일이었죠. 그때 와이브로라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 중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인기의 비결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게임이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채팅창이 열리는데 그 채팅창에다가 대중들이 방송 소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취재 지시를 합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문자로 날아와요. 제가 바로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망치 들고 설치는 저 아저씨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말립니다. 폭력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 사직 터널에 터졌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차 타고 마을로 사직 터널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대중들이 TV를 우리는 이제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강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저희들을 컨트롤 패널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리포터가 사실 뭐가 되냐? 아바타가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아바타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아바타와 자기 뜻은 완전 정서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찰에 끌려갔는데 엄청나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게임하다 쾅 캐릭터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가 500만원짜리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그게 이제 망가졌는데 그걸 그냥 커뮤니티에 사서 바로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 게임을 하려면 당연히 무엇일까? 아이템을 마련해줘야 되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리고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면 팝팝 피지컬 하거든요. 예를 들어, 김밥이 와요, 밤에.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그 몸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지금 몸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상황 보고 저 가상의 공간성으로 지금 이거 보내는 거예요, 물질을. 그리고 또, 명박산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넘지 못하니까 네티즌들한테 요청을 했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로 청와대 서버 공격해서 다운을 시키고 이런 방식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거 하나의 거대한 MMORPG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정치의식만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 정치의식과 오락적인 의식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즐겁게 노는데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의미 했으면 좋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운동권들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별로 술을 같이 먹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로 보고요. 놀기만 하는 애들은 약간 한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우리는 배운 여자예요. 이런 게 있는데 좀 다르다는 그쪽과 구별되는 어떤 중첩된 상태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 때였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역사주의 때는 문자문화는 역사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갑자의 억압자의 기억을 오늘날에 기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을 지탱해서 미래에 다가올 어떤 해방된 사회를 위해서 오늘을 지낸다 이런 개념에 그럼 요즘 애들은 그런 선형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역사가 뭐냐 그러면 사극의 배경이고요. 미래가 뭐냐 SF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사를 창조한다는 게 아니라 서사를 창작한다는 사실은 MMORPG죠, 거기에. 이걸 제가 이제 받고, 논문으로 200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보내가지고. 근데, 게임화라는 말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안 썼죠. 2010년부터 이제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회자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주로 게이미피케이션은 뭐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이 게임의 전략과 사고의 의식적 활용하는 측면만을 가리킵니다. 제가 주목했던 건 대중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의 무의식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서 제 것이 훨씬 더 깊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리가 많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오늘 복수를 할 텐데요. 저희 뭐 이제 여기 스타일이 뭐 이렇게 날처럼 이런 건 아니고 라이트런들도 있고 제가 뭐 지적해야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안 하실 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세계는 이제 한편이 되어있다 뭐 이런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진중권 유의 이제 게임화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주셨는데, 먼저, 이제 또 패널분들 모셨으니까 그 이야기 깊게 나누기 전에, 잠깐 이제 우리 두 분 패널을 포함해서 요즘 이제 어떠셨는지 분상부터 이렇게 잠깐 좀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능성 게임, 이제 처음 본 겁니다. 기능성 게임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발표도 많이 하시고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발표는 안 했고요. 요즘에 이제 몇몇 곳에서 이제 독점이 있어가지고 강연을 좀 했었고요. 요즘에 이제 여기 보이신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게임이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곤궁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게임이 왜 공격을 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저희도 게임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이게 게임이 공격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게임이 아이들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 게임 쪽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린다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서양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이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쇼핑몰에서 같이 아케이드 게임을 하는 거죠. 같이 놀아주고 또 피크닉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하기보다는 공부하라고 하죠. 네. 근데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로직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같이 놀아주려고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같이 놀아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컨트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임은 악이다. 뭐 이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이 아닌 인진이가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북미에서 먼저 출시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한국 시장에서 겁이 나셔가지고 출시가 안 되고 미국에서 먼저 이제 승부를 보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 시장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여기 와 계신 NC소프트 권영우 실장님께서 하실 말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NC하고는 무슨 관계? 저희가 이제 게임을 개발한 거는 저희고 실제로 이제 출시해서 서비스를 하는 주체는 NC소프트에서 하셨습니다. 예. 저희 게임 얘기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벌써 처음부터 이제 그 게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게임에 대한 이제 사회 부정적 인식 이 토픽 얘기가 나오지 싶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한 선생님도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 좀 발언을 하셔가지고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쪽 게임의 어두운 부분 쪽을 담당하는 한 15, 16년 됐어요. 98년, 99년부터 이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초창기부터 봤는데 제가 최근에 낸 논문이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영의 인터넷 중독 척도라고 이제 20개짜리 돌리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거에 상위 2%, 뭐 2.5 아주 위험하다, 5% 넘어가면 한다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국가 통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K척도라는 걸 통해서 2006년부터 매년 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국가 통계청 들어가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임 중독이라는 거를 통계치로 뽑아볼 수 있는 연령별로 뽑아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요. 최근에 모바일 중독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자가 중독 척도를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병원에 오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애들 성인들을 쭉 돌려보면은 실제로 높지 않고 70점을 이제 보통 척도로 보는데 컷오프를 다 넘어요. 그러니까 넘질 않아요. 다 낮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너 알코올 중독이냐라고 물으면 다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뭐 담배 당신 많이 피워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즉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가 중독하는 거 자가 척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임상적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문 쭉 돌려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게 하나 있어. 그걸 이제 제가 논문으로 냈고요. 작년에. 실제로도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부분들의 큰 트렌드를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하나 있는 게 90년대 말에 처음 게임 문제로 처음 저한테 온 사람들은 30대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을, 초딩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가 게임만 해요. 난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엄마는 인터넷을 모르고 자란 분들이고 애는 인터넷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게임하고.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초등학생은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중학생까지도 아주 심한 애들, 슈퍼비전 안 되는 애들 빼고는 게임이 메인 컴플레인으로 오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면 이제 게임도 하는 애인데 그걸 생각하면 어떤 특징을 알게 됐냐면 엄마들이 게임하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95년, 96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이랑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15살, 뭐 16살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TV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들이 TV 컨트롤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와 똑같은. 즉 우리나라가 성숙하면서 소아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개는 이제 부모 자체가 게임이나 컴퓨터 다루는 거에 대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 현상은 아니라는 거. 다만 정말 문제가 되는 일부는 도리어 청년기에서 20대 초중반, 30대 초반까지의 일종의 실업자 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니트족일 수도 있고 하는 일부에서는 게임의 자체 몰입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게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아까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21세기 글로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뭔가 중독이 돼 있으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네. 왜 하냐? 할 게 없어서가 10명 중에 9개야. 인 경우가 제일 많다. 오히려 다른 어떤 외적인 문제가 예. 그러니까 현실, 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파타 피직스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이 재미없고 현실에서 별다른 앵커링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좀 밑세대는 분명한 장벽이 있다면 지금 밑에 세대는 그 장벽이 없기 때문에 아주 플루이디틱하게 쉽게 저로 넘어가 있는 자신의 삶이 마치 우리가 뭐 매트릭스 영화 같은 주로 절로 가서 저쪽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훨씬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장벽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선생님이니까 10수년 동안 이제 겪은 바에 의하면은 뭐 정부가 이제 뭐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만 인상적으로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뭐 사회 문제가 됐던 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간에 해소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고 최근으로 보자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가 넘치고 밀려서 게임이 일종의 해방구가 돼버렸던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진 선생님, 지금 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제 게임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되는 겁니까? 의식이 좀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식이 낙후되어 있다. 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교육하면 생각하는 게 그건 알파 뉴머릭 코드 다루던 국영수 잘하는 것만 교육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후진적 현상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이른바 상상력 경쟁인데
그리고 옛날에 국영수 잘하는 항상 그렇지만 아는 것이 힘이고 그럼 지식은 권력이잖아요. 그럼 권력을 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가지려면 그 지식이 조성되는 매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문화 시대 때, 즉 산업화 사회 때만 해도 국영수 잘하는 게 땡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술적 상상력의 시대란 말이죠. 우리 오히려 그럴 때는 국영수 이쪽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청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미술 수업가 다 없애고 그다음에 놀 줄 알아야지 이제 생산적인 사람이 될 텐데 여기 자꾸 공부만 시키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애는 저는 아이패드를 사줬거든요. 애 하라고. 근데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워낙 공사 다 망하셔가지고 애들 파티 다녀야지 뭐 피아노 배우고 그다음에 애들 축구 클럽 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하루에 몇 번이 찍찍하고 안 하거든요. 우리 실제 우리 애들은 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부모들은 뭐냐 방 안에서 집어넣는 걸 좋아해요. 되게 무책임. 우리나라처럼 참 부모들이 무책임한 부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통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 걸렸다 그러면 학교에서 뺐거든요. 근데 부모가 와야지 줘요. 항상 부모와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애를 놓고 이제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일단은 해가지고 학원에다 집어넣어서 이런 거고. 근데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도리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슈퍼비전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 둘 다 호프집을 해요. 6시, 7시부터 학원 가라는데 나 싫어 그러면 돈도 없는데 잘 됐다 하고 엄마 아빠 6시쯤 나와서 새벽 2시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애들은 둘이 맨날 싸우는 거는 PC 컴퓨터를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더 문제인 게 그걸 옛날에 앉아가지고 있어도 요즘 누워있거든요. 애들이 자빠져가지고 계속 게임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막 울면서 엄마가 오면 제가 말합니다. 그 놀이터 가가지고 앉아 담배 피고 부탄가스 하는 거 낫지 않냐고. 설득력이 있네. 그러니까 통계치를 보시면은 대검찰청에 나온 그 마약 분류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그 유기용에 의한 그 검거자들이 나오고 그 본드랑 부탄가스 쓰는 애들인데요. 이게 전 90년대 후반 2000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매우 많았습니다. 얘는 본드 붉은 가스하는 애들이 상당히 없었어요 지금. 얘들이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청소년기에 그런 걸 하던 애들이 옛날에 지금 글로 넘어갔을 뿐이 신규 유입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뭘까 고민되면 게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턱을 안 넘어보이는 뭐 술하고 담배하고 세층 청소년 문화에서 게임이 일단 버퍼링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보일 뿐인 거지. 실제로 선생 진성이 얘기했듯이 독일애들 가서 나가서 뛰어놀면 좋겠는데 그런 여력은 안 되고 친구들은 다 공부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면 정말 문재인 애들 어울려가지고 문제 행동을 할 텐데 약간 게임하고 있는 정도로 그냥 있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역설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을 컨트롤해야지 그걸 안 하고 냅두고서는 게임한다고 화를 내는 그건 좀 문제가 지금 뭐 우리 부모가 응당해야 할 역할이 많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사회다라는 말씀이 아까 정 본부장님도 해주셨고 우리 세 분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회에 특단 지금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 다양한 압력이 지금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게임이 좀 가스를 빼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다면 지금 게임이 그 역할에만 머물기에는 또 너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게 또 진 선생님의 원래 의견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게임하라는 게 무의식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제 사회적 압력이 크다 보니까 가스 빼주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게임의 원점으로 좀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게임 문화 자체도 좀 편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그 게임 중독이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사실 뭐 게임이 예술이다 아니다. 사실 게임이 예술일 필요도 없거든요. 뭐 예술일 수도 있지만 굳이 게임이 정당성을 부당하게 해서 뭐 예술 빗대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데 뭐 그냥 자꾸 그래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게임에 대한 담론이 약간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서 방어하는 쪽으로 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보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들한테 게임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게임의 유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매트릭스 주의처럼 그냥 빠져가지고 몰입만 강조하는 이런 편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게임 개발한 사람들이 있고 개발한 사람이 매트릭스 아키텍트라고 하는 아키텍트 주민이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게 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게임의 수동적인 활용이 아니라 게임을 굉장히 적극적 수용할 수 있게끔 비평과 평론과 이런 문화들, 그 다음에 스스로 간단한 코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화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게 되면 또 즐길 때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게임의 수동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도 한국이 그런 약간 좀 위험한 신호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최근 이제 통계를 보니까 국가별 이제 디지털 콘텐츠 지출 비중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게임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앱스토어나 이런 여러 우리 스토어 매출에서 90%를 훌쩍 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대부분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양권 같은 경우에 50%에서 60% 선. 게임이 물론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돈을 쓰더라도 게임에 이제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돈을 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게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선생님 말씀이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런 현상성?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서양의 50-60%의 게임 쪽 지출 비중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양의 50-60%,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게임 매출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런 모바일 게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지는 굉장히 특수성이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의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 비디오 게임이에요. 비디오 게임은 방에 있지 않습니다. 거실에 있습니다. 즉 서양의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거실에서 엑스박스 키넥트를 가지고 논다던가 또는 이제 소니 무브에다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논다던가 이런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이 노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또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까 매출 비중도 많아요. 컨텐츠도 많고 제 부모가 같이 놀아주는 문화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 이걸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 아이들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게임법을 만들 게 아니라 부모들이 어떻게 하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호흡하고 그네들이 이해하는 지금 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문화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 미래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후진적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게임이 90% 매출 차지한다는 부분은 약간 반대 성향을 생각해보면 제 입장을 보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사는 거로 처음부터 돼 있는데 생산성 도구라든지 문서라든지 앱스토어 들어가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우리 무료를 찾아서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10불 정도를 주고 앱스토어나 그런 류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이런 걸 처음부터 돈을 주고 쓰는 거에 익숙하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비중이 그 정도일 텐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차이 내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습성의 차이, 좀 그로 인한 9대1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통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신 거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부모의 역할 같은 게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이제 게임을 배우고 즐기는 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게임 부모 역할도 있지만 세대가 자라면서 게임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게임이 내 생활이 된 사람들이 이제 20대
중후반 90년생 정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30대 초반, 조중반까지 우리나라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과 그 밑에 세대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뇌의 발달이 다른 분들이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 역할 얘기하기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도 이 세대는 훨씬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10년 전이라면 여성가족부가 메인이 됐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된 소아 청소년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컨트롤할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근거들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게임 업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통계 같은 걸 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전에 어떤 업체 이 패널 투어를 갔다가 들은 재미있는 자료 하나가 주로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들, 그 메이플의 서버 접속 시간들을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여주시는데 3시와 9시에 주로 피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와 오후 그렇죠. 9시. 그러니까 대개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1시간, 그 다음에 이거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전에 10시 전에 1시간, 이때쯤에 열심히,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하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대부분 90% 아이들은.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몇 퍼센트가 게임 중독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것보다 좀 더 매시브하게 몇 천만 명의, 몇 백만 명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통계에 접속하고 사실 잘 컨트롤, 슈퍼비전 하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게임 업체들은 저 억울하다, 화난다, 니들이 뭔데 그렇게 힘드냐, 뭐 이런 식의 그냥 감정적인 돌의 반응들을 보인다는 이미 생각이 대다수는 이제 긍정적인 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두드러진 거가 지나치게 이제 언론의 역할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이제 외신 중에 이제 반대 입장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런 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녀들한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못 쓰게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뉴욕타임스가 어디서 나오면서 뭐 곧바로 스티브 잡스도 못하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 분만의 역할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잘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분명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아전인수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단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이 과연 단순하게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디지털 게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팽이치기도 게임이었고요. 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또래는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오징어 그려가지고 하는 놀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놀이문화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 오늘 이제 발표하신 그 선생님의 게이미피케이션이 주목받는 이유가 게임의 다음과 같은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성, 그리고 보장성, 유의성, 목적성. 이게 이제 지금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해서 주목받는 이유인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게임이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정한, 동일한 그 룰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일단 기재에 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행위라든지 간에 그 룰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장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삽질을 하면 삽질을 하는 만큼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또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일단 하는 그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경쟁을, 그러니까 타인과 경쟁을 하던, 내 스스로가 내 스코어에 의해서 경쟁을 하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성이 일단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하는 게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게임을 할 때에 달성해야 되는 미션, 퀘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일상생활에 항상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그런 게임 안에 있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디지털 콘텐츠 중독된다? 전 이제 어떤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똑같이 전두엽에서 활성화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수학이나 영어 공부하면서 거기에 중독된 애들도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 이야기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라든지 중독이 되면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이게 터부시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게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4가지 성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생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저는 정의사회가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사회가 게임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사실 게임이 공평하죠. 공평하고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하다 보면 조금만 해도 잘했다.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게임이 이제 한국 사회. 예. 그 담론을 좀 지평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게임 중독에 관한 이슈에서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공세로 나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거 하는 사람들이 뻔합니다. 게임 그 중독 얘기하는 그 세력들을 보게 되면 그 기독교 세력, 보수적인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그저 의학계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동성애의 담론도 옛날에 신학자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학자가 좌지우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철학자들이 좌지우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이 좌지우지하다가 이게 뭐 나와바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걸로 이렇게 병으로 규정해야 내 권력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고 이번에 무슨 의원인가요? 그 사람도 그 어떤 이권 단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걸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들도 아마 의식 못할지 몰라요. 그런 걸 공격을 해야 되고 당신들이 사실 이거 권력의 대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하고 또 그 학부모 단체거든요. 부모들에게 책임 회피가 분명히 있어요. 부모들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돈만 벌어 학원비만 내주면 된다.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 부모들의 공범이 이 공범자들이거든요. 그런 걸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꼭 범인을 찾아가지고 성토하려고 들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우리 모든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남자 여자 함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구조라든지 뭐 등등등 한국의 또 교육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인데 그걸 고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 딱 게임 때문이야. 이래가지고 공격함으로써 사실은 일종의 그 굿판이죠, 굿판. 그래가지고 뭐랄까 그 주술적인 치유를 하는 이런 굿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성격들을 드러내시는 식으로 이렇게 공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게임에 대한 담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포지티브한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영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콘텐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게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게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문학적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도 벌써 우리가 소설 분석할 때 1인칭 무슨 시점들 있잖아요. 시점들 다 들어와 있고 내러티브 다 들어와 있고 등등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학적 담론의 콘텐츠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양대에서는 그래서 그 학부 과정에다가 아예 교양 과정에다 게임을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아예 인문학화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글쎄 게임이라는 부분들 생활화되어 있는 연들이 많은데 놀이문화라는 문화이 사실 옛날 같으면 농구하고 축구 뛰던 애들이 지금은 갈 데가 없고 학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 각자 집에서 이어폰 끼고서 게임을 같이 잠깐 30분, 1시간 동안 하고 또 헤어지고 옛날 같으면 서너 시간씩 학교 끝나고서 농구하고 축구하던 일종의 그 당구장 자리가 다 PC방으로 바뀌어요. 선생님이 대학교는 또 그런 편이죠. 옛날 당구장이었던 자리가 지금은 다 PC방 자리가.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렇게 술 먹으러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같이 롤을 하든지 스타크래프트 카운터 어택을 게임 같은 걸 하고서도 헤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또 놀러가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놀이문화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보면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마치 이번 세월호 사건 이번 유병원만 잡으면 다 잡는 거냐 이건 아닌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 세대에서 몰랐던 새로운 게 하나 눈에 보이니까 이게 모든 거의 핵심인 거로 생각하는 그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통계 중에 하나가 2006년, 5년, 6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이슈였냐면 그 복지부 쪽에서 볼 때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러니까 일본식 히키코모리라는 그러니까 밖에 안 나오고 1년 반 이상 집안에서만 지내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한 것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그 연구가 꽤 많았었는데 2007, 8년을 전후해서는 인터넷 중독 연구로 다 갔거든요. 그 연구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양쪽을 다 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애들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고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진짜 심한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이쪽으로 보면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볼 때는 얘는 진단 기준으로 보면 얘는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이쪽은 맞고 얘는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방 안에서만 지냅니까? 이렇게 얘기가 또 맞고 사실은 이 사람의 핵심이 뭐냐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은 지금 얘기했듯이 약간 정리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제가 제일 고민하는 내용은 새로운 현상으로 나오는 게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문제의 증상의 하나 그러니까 심각하게 많이 하는 게 게임 중독이란 독립적인 질환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울증일 수도 있고 사회공포증일 수도 있고 기존의 문제가 있는 거에 하나 한 줄로 이제 들어가는 근데 얘가 게임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게임에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가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나의 한 줄이 되는 것 정도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거가 문제고 얘만 해결되면 지구가 대한민국이 공부만 하는 사회가 되고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는 식의 어떤 팬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 분의 이제 공통된 말씀이 이제 그 게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드러내보이게 하는 일종의 그 지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에 반대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그게 일종의 세력화가 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상당히 뭐 흥미로운 이런 시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게 이제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인데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첫 번째 표 얘기도 나오고 또 신 선생님이 발제해 주신 일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그야말로 이제 게임과 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테러리스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논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전혀 노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닐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지금 아까 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미쳐보지 못한 이제 한국이 먼저 여러 가지 의미의 IT 강국이다 보니까 겪은 문제일 수도 있는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가치 평가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건 가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건 진행되는 거라고 봐요. 게이미피케이션의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게이미피케이션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살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예컨대 국정원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미션을 줘요. 좌빨들 신고해라. 그다음 미션을 준 다음에 아이템을 줍니다. 절대시계. 애들 중에서 레어템으로 통하면서 서로 거래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게이미피케이션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게이미피케이션 자체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무슨 최고의 가치라고 보진 않거든요. 다만 우리 기술적인 조건이 변해가지고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긍정적인 잠재성과 또 다른 굉장히 부정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잠재성을 살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고 또 우리가 비판을 해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화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변화가 가져오는 현상은 엄청나게 큰 가치의 차이를 만드는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일 건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인가. 그다음 실제로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미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다. 근데 거기서
거기서 열리는 또 다른 가능성은 뭔가. 네. 근데 게임에 활용해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뇌의 구조 모델링하는 분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럼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창의적인 단지 기업의 영리를 위한 활용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 전체를 위한 어떤 그런 활용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기능성 게임들이 이제 그 게임의 순기능을 가장 극대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폴드잇이라고 하는 그 미국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NA 구조를 분석하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슈퍼컴퓨터로 3년이 걸려도 못 푸는 거를요. 그러니까 초파리의 DNA 구조를 푸는데 딱 열흘 걸렸답니다. 이제 오타쿠라 그러죠. 게임에 미쳐있는 그 게이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가지고 딱 열흘 만에 슈퍼컴퓨터 3년이 걸려도 못 풀었던 거를 푸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플래닛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그 사막화되어가는 나라에 나무를 심어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게임 안에서 나무를 심으면 그 후원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그 사막화되어가는 지역에 나무를 심어줍니다. 또 리미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은 소아암 환자들이 이 항암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그게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미션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네 몸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방사선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고 또 투약 치료를 하면 어떻게 네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걸 그대로 보여줘요,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더 능동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의 가장 순기능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저희들이 발굴해내야 되고 뭐 저희 같은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도 좀 추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약간 근데 반론되는 그 증거들도 이제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디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격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드론 기사들, 드론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천 킬로미터의 이라크를 공습하면서 그냥 그저 선생님이 아까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하듯이 하고 만약에 비행사 조종사 직접 가면은 거기에 애가 있는 걸 봤다면 안 했겠지만은 드론 조종하는 그냥 정말 모니터를 보고 있는 햄버거 보면서 그냥 로켓을 쏘는 그런 문제들. 두 번째로는 그 아이뱅커들이 이제 수천억 원의 돈들을 이제 게임하듯이 매일 환차율을 통해서 패스트 트레이딩을 하는데 직접 돈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들을 몇천억의 돈들을 쉽게 게임하듯이 하다 보면 순간 0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면도 한편으로는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극단적으로 이제 가다 보면 반대쪽 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허구의 현실화하고 현실의 허구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언제든지 리셋할 수 있잖아요. 실제 조용 상황에서 그런 게 벌어져요. 리셋을 해버린다든지 이제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할루시네이션에 항상 위험은 있습니다. 이게 게임 상황이라는 거 현실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파타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SF거든요. 가짜이지만 가짜인 걸 알고 있지만 마치 진짜처럼 대해주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모론 취향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 하나의 요리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듯이 현실이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 가상과 현실의 구별은 있죠. 근데 이제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마치 뭐처럼이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가상이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파타피지스가 원래는 그거거든요. 초합리주의거든요.
쉽게 말하면 판타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합리주의인데 합리주의는 왜 판타지 같은 건 배경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가상의 이런 측면인데 그게 아니라 가상을 또 받아들이는 그래서 합리주의보다 더 나아가는 초합리주의. 하지만 그 바탕에 또한 기본적 합리주의가 깔려 있는. 근데 종종 이제 이게 가상의 현실의 가상화 이러다 보면은 게임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큰 게임들은 몰입이잖아요. 하드웨어로 들어가서 몰입하게 하는 게임이 있고 또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게 증강현실 장치거든요. 언제 어디서라도 가상을 불러다 이렇게 중첩시키는 이런 중첩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장난점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늘 뭐랄까 의식을 하면서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가상이라는 걸 의식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이건 가상이야 가짜야라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처럼 대해주면서 또 놀아주는 이런 것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성이 말씀대로 세상 이제 한편의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게임과 세상은 이제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리셋이라는 게 게임의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만 이거를 현실에서는 큰일 나는 거고 또 현실은 게임처럼 목적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칭찬을 많이 해주지도 않는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 현실에서 기대하면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려가 사실 드러난 게 최근에 뭐 이제 일배 현상 이런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옛날 같으면 이제 익명성이 뒤에 가렸던 커뮤니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로 이제 현실에서 자신의 얼굴을 이제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판타지가 착각 기반에서 어떻게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봐요? 두 분 그래도 저희 이제 일베에 관한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게이미피케이션과 그 현상을 한번 접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였다면 안 될 친구들이 집단적 퇴행, 퇴행을 하는 부분에서 집단화되는 연들이 강화되는 제 세층이 이제 정신분석 얘기의 초자라는 게 이제 막 집단에 대체되는 집단 논리에서 대체되게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도덕이나 윤리의식 이전에 자라면서 가져왔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가능할 정도의 퇴행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래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집단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화문에 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는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선을 넘어갔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어떤 현상학적으로 본다면요. 저는 일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게이미피케이션, 즉 커뮤니티 운영이에요. 그건 물론 일베 멤버들이 했던 일은 아니고 운영자를 도입한 것일 겁니다. 그것이 사실 진보적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하지 못했던 게 기술적으로 진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가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 평가하는 게 병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왜 일베에 들어오냐면 여기 보면 나 같은 병신 또는 나보다 그 병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병신이라고 자칭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평등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옥진 선생님이 병신춤을 췄을 때 장애인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어떤 면에서 다들 병신이라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현상을 만든 건 애들이 그냥 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놀고 싶어 했는데 사회적인 상황이 안 받쳐주는 거죠. 얘들이 현실에서는 루저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상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들이 그걸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들이 무실당하고 배제당해 왔기 때문에 배제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배제당해 왔던 애들이 배제하는 놀이를 하죠. 배제하려면 어떻게 되면 가장 큰 집단에 속게 되는 게 바로 국가예요. 애국의 이념을 내세우게 되고 아시겠지만 애국 이거 하나 하면 모든 범죄가 용서되거든요. 그 이름으로. 라고 하니까 이제 최근에는 거리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나올만 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적으로는 뭐냐면은 얘는 인형화됐다는 거예요. 옛날 병신놀이 했을 때는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이었는데 완전히 극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극우 인형화를 했고 나는 나가 떳떳해 왜 나는 애국을 하고 있어라는 허위의식을 갖게 된 거고요. 주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뭐냐면 사회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나 은근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막 지원을 해주고 이런단 말이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광화문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뭐랄까 일베가 갖고 있었던 무정부지적 평등주의 정신들이 또 다른 한편 유희정신 이런 게 사라지고 굉장히 극부 뭐랄까 공격성만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예, 참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우리가 이제 분석 그리고 이 현상 참 재료가 많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게임 테이즈 연구하기에. 한국은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정말 외국에서 그럼 한국에서 지금 이론이 20가지는 더 나왔다.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넷 망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국 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 오지로 떠나니까 연락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떠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외국에서 봤던 걸 몇 년 후에 한국에서 봤다고 지금은 한국에서 보는 걸 몇 년 후에 이제 외국에서 본단 말이에요. 지하철 개통령 같은 경우도 한 3년 후에 호주에서 발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널리고 널린 게 지금 주제예요. 널리고 널리고 주제인데 우리나라 한문의 성격이다라는 게 인문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사회학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에 훈고학 내지는 이렇게 경전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재밌는 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안 보니까 이론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참 흥미로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또다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라서 또 다음 일정이 또 바로 있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이제 게임 이제 본의 아니게 뭐 토픽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와 게임, 게임화 관련해서 이제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돼야 된다. 이것만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든 발언하든 표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나씩 해주고 저희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의사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을 꽤 오랫동안 봉사를 그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그 세층 언론 내지는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에 나오는 상당수의 얘기들이 논문을 위한 논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저도 이번에 처음 원문을 봤는데 오 교수님이 게임 중독자들이 머리 나빠진다라는 논문을 2011년에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IQ 차이가 없어요. 다시 대신 소척도에서 이해도 하나가 3, 4점 정도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냈는데 하지만 이게 처음으로 게임 중독이라고 볼 만한 친구들 50명을 IQ 테스트를 했던 그게 학문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언론이나 이런 윤리사 할 때는 머리가 나쁘다를 해도 잡아버린 거죠. 근데 그 논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전체 IQ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아까 저기 뇌에서 이제 쾌락 중추가 발현되는 것 똑같은 그런 얘기듯이 조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원문을 찾아보시고 사실 확인을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보실 때 정말 그 나온 보도 자료를 그냥 베끼시기보다는 금방 언제든지 논문 좀 영어 논문이긴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다 표만 봐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 그쪽 사람이 아닌 반대쪽 사람에게 전문가 의견을 한 번씩 받아보시면은 좀 더 균형 있는 글들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논문이 한 두세 단계 거치면 걷잡을 수 없을 때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한국이 사실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IT 생산의 강국이 아니라 IT 소비의 강국이잖아요. 블랙플러스는 비디오 이론가가 우려했듯이 사실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얘기하기를 미래의 인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구별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자와 프로그래밍 당하는 자들로 구별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게임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은 그냥 하는 것만 아니라 노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게임 문화 자체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코딩도 할 수 있게끔 게임 회사에서 그런 것들 또는 사회도 학교에서도 그 지원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코딩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게임 코딩이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게임 문화를 평가하는 그냥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거리를 취하는 몰입만 하는 게 아니라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비판적 거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비평의 문화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학계도 물론이고 게임 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이 식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게임을 만들지 않으면 남들이 만들어놓은 게임에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는 사실 그 게임 업계를 제가 대변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사실 이런 데 와가지고 사회적 감독을 논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업체의 그 입장에서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요즘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를 했던 사람 중에 일본의 이제 도구 제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넬슨이나 도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나라의 지원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홀로 나아가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에 빠져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산업을 살려보겠다고 또 국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그에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업계를 흔드는데 저희가 지금 그 게임 업계가 내는 매출이 자동차 수출하는 것보다 매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이렇게 지탄받아야 하는 산업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이순신을 예를 들니까 정말 비장한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쪽에 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7번째 저희 이제 굿인터넷 클럽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변화에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통화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이 게임 그리고 놀이라는 거는 오늘 첫 번째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으로의 모습이 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그것을 그 얘기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아주 재밌고 처음에 이제 공부한 1시간 아주 알차게 한 듯한 기분이 드는 오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